세계 최고의 종합 엔진 메이커 두산엔진. 두산엔진은 2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최첨단 설비와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두산엔진은 1984년 1호 엔진 생산 이후 2008년 5천만 마력, 2009년 6천만 마력, 2010년 7천만 마력 이상을 생산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대형 저속 엔진 생산 8천만 마력을 최단 기간 돌파했다. 또한 2010년부터 배기가스가 적고 내구성이 높은 친환경 저진동 명품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김동철 두산엔진 사장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1등 엔진을 생산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최고의 선박 엔진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는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 두산엔진의 김동철 대표를 만나본다. 지금부터 세계적 엔진 메이커 두산엔진의 김동철 사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엔진 김동철입니다. 아마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캠퍼스를 갔다가 온 것이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 내에서는 직원들하고 업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연령대의 이야기를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이 자리에 쓴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마만큼 내가 담을 수 있을까, 담아왔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론적으로는 틀릴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걸어왔던 것, 걸어가고 있는 길, 그리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두산엔진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창원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봉암다리인가 마산에서 오면서 건너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99년도 12월 30일 설립이 되었고 지금 생산 캐파는 한 1,400만 마력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사내 협력 회사가 한 600명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총 한 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으로는 선박용 엔진과 발전기를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96% 정도를 수출을 하고 한 4% 정도가 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두산엔진도 세계에서 선박용 엔진으로서는 세계 2위입니다. 마켓 시어가 지금 한 24% 정도 되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4대 중에서 한 대가 저희 두산엔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통계로는 올 4월 달에 전 세계에 저희 엔진이 탑재된 배가 2,100여 대가 지금 5대장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진이 탑재된 배가, 선박용 배가 지금 한 2,000대가 넘게 5대장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27년 만에 생산 누계 8천만 마력을 세계에서 최초로 달성을 했다. 여러분들 하면 8천만 마력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인가 감이 안 잡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최초로 8천만 마력을 최단기 내에 달성을 한 것이 두산엔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가 있는 창원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다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저진동 엔진, 사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은 아닙니다. 엔지니어 출신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공학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진동 분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저희들 연구소에서 그 저진동 엔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참 혼신의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로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기종의 한 60%, 올해는 한 80% 정도의 엔진을 저진동 엔진으로 생산을 갖다가 하는 그런 기록을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한다. 사람에 대한 문제는 그 두산에서는 그 투지 전략이라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로스 오브 피플, 그로스 오브 비즈니스. 사람의 육성을 통한 사업의 성장, 사업의 성장을 통한 인재의 육성. 이게 이제 맞물려 가서 돌아간다. 이게 저희들의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사실 어느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곧 이제 입사하시게 그렇게 될 텐데,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기업이 없겠지만은 저희 두산그룹에서는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귀찮을 정도로 좀 관리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 후계자를 회사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어느 분야에 장점이 있고 어느 분야에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디벨롭먼트 플랜을 갖다가 세워서 그걸 회사에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에 의해서 그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코칭을 하고 얼마만큼 기회를 줬었고 하는가를 1년 지나고 나면 제가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굉장히 귀찮을 정도입니다. 따지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데로 가면은 바로 뒤를 이을 사람이 저 사람 두 사람을 내가 육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든든하기도 하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직장인으로서 그럼 내가 언제든지 없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또 솔직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긴 시간으로 보면은 나 개인은 언젠가는 머무르다가 갈 곳이지만은 그 회사는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업무가 단절돼서는 안 되고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회사의 정책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후계자를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놓고 바른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 일은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산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는 두산에서 팀워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정함과 따뜻함을 기반으로 하는 팀워크. 아마 여러분들도 그 학교 내에서 뭐 학술 경연대회라든지 또 공과대학 같으면은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그 팀을 짜가지고 그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그 점심을 여기 사장님하고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아까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도 그 메카트로닉스라는 그런 게 해서 그 기계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가 요즘은 그것도 좀 쇠퇴를 하고 자꾸 추세가 뭐 의학하고 이렇게 접목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예술하고 이렇게 접목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기계학 같으면 기계학만 전공하다가 전공만 했으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까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느낀 거를 말씀드리기를 사실 그렇게 육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조금 깊이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또 전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자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그 두 사람이 팀워크를 이뤄서 협업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또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사실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인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인성은
유치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때부터 남과 이웃과 내 옆에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곳,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육의 목표가 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습니다. 열린 소통. 제가 회사에 와서 이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소통 문제인데,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대부분 아마 고향이 경상도이실 것 같은데, 저도 그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인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특히 그 경상도 남자들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애 잘 들어왔느냐고, 아는 밥 주라, 자자, 딱 세 마디 하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냥 뭐 세 마디 하고 끝나니까 그런 환경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게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소통이라는 거는 관심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식들도 같이 노력을 갖다가 해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가집니다. 상대방은 사실 그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뭐 공자활 명자활 한다든지, 또 애는 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학교 성적을 가지고 소통을 하자고 그런다든지, 그럼 그것도 이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가져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 제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문 밖에 있는 여자보다는 관심 밖에 있는 여자가 더 불쌍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남자도 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흔히 소통하면서 요즘 사회에서도 문제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트위터에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뭐 말을 갖다가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데 정말로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막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 회장님께서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이 참 안 된다 그러는데 요즘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하다.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죠. 전에는 집에 두고 다니던 전화기도 요즘은 다 가지고 다니고, 메일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단지 뭐냐면은 소통을 하는 데는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이. 그거를 회장님께서는 소통의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소통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열려가지고 있다. 이제 소통의 비용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나한테 소통을 하고 싶은데, 뭐를 갖다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야, 혹시 이거 보냈다가 이거 뭐 찍히는 거 아니야? 찍히면 이거 완전히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소통의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원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면은 그 소통의 비용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인이라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소통의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했을 적에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말씀을 듣고 혹시 소통을 하자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소통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얼마나 저게 피곤한 삶입니까? 끊임없이 눈높이 올라가니까.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다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그 멸치하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멸치하고 오징어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멸치가 뿔 따고 나니까 멸치가 하는 이야기가, 야,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왔어. 뼈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그 자존심이 아마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를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인답게 창원대학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창원대학생답게 를 한 번만 생각한다면은 어떤 행동을 할래 할 적에 야, 적어도 내가 창원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창원대학교의 대학생으로서 걸맞는 이야기 말인가? 걸맞는 행동인가?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 통제가 되는 그런 삶이 눈높이를 끊임없이 높여갈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부모 형제에 아마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한 2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끌었던 꿈은 판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학교 2학년,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복학하고 나서 2학년 됐을 적에 그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나는 아버지 그 기대를 갖다가 만족시켜 줄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이제 그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죄를 지은 같은 그런 기분도 들지만은 왜 그때 그 말씀을 꼭 뭐 판검사가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기대를 왜 내가 저버렸을까?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자극으로 생각을 왜 내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명한 근성. 근성은 근성인데 앞에 현명한이 붙었습니다. 현명한이라는 이야기는 정당하게 동원 가능한 수단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성은 우리가 보통 근성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 해결될 때까지.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해결하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한다 하는 것이 현명한 근성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에 집중한다. 살면서 매번 살아가는 것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저도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하고 싶은 게 많죠. 뭐 남학생 같으면은 연애도 하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고장도 가고 싶고 여름 되면은 캠핑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학생이라는 신분이었을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신분이었을 적에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역시 공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을 공부에 매달아가지고 다른 거를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처해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것도 못 정하고 지금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뭐가 제일 우선순위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면은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제가 한 가지 조금 물론 이제 중국에 한 18년이 있으면서 이렇게 쭉 그래도 참 여러분들처럼 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그 당시 저도 영어를 꽤 했던 것 같은데 한 18년 동안 안 쓰는 분야에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와서도 이제 헤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경상도 말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디비 쪼지 말라고. 디비 쪼지 말. 아니 보면은
학교 다닐 적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회사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 아침에 운동하러 나갈 시간에 일 나가지고 영어 학원 다니고 저녁에 이제 피로 푼다고 직원들 간에 다 한번 회식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좀 직장 생활 이렇게 좀 윤활유 기회를 갖다가 갖는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완전히 TV 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보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 물론 준비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에서 10번까지 정해놔 놓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1번부터 3번까지 다 되면은 좋죠. 그러나 세 가지를 다 못하면은 1번, 2번만 해야죠. 2번까지도 두 가지도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1번만 해야죠. 근데 그거를 욕심만 잔뜩 내가지고 10가지를 다 하려니까 1번도 안 되고 10번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덧 세월 지나서 학교도 나오고 학교 졸업하고 회사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자가 완전히 틀리네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끼리의 경쟁이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물론 여기서 뭐 회사 들어가실 분이 아니면 대부분이시겠죠. 또 다르게 또 대학원에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대부분 다 회사로 진학을 하니까 회사 가면은 또 다릅니다. 왜? 거기에는 창원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원대학교 졸업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이전에 보지도 못한, 느끼도 못한 경쟁자가, 선의의 경쟁자가 옆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사실 그런 거를 못 이겨서 요즘 참 그렇게 취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청년이더라. 아마 여기서 이제 제가 쭉 중국 생활을 했던 것을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뒤에 말씀드릴 내용과 조금 연결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한중 수교가 1992년 8월 24일 날 됐습니다. 이게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93년 1월 달에 그 당시에 그룹에서 각 회사에서 대표들이 실무자 대표들이 중국 산업을 갖다가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갔던 데가 지금 그 섬서성 서한입니다. 중국말로는 시안이라 그러는데 시안에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여기서 내가 좀 해볼 만한 일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매력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93년도 1월 달에 그런 기회가 있었고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해 9월 달에 93년 9월 달에 이제 앞으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일단 의학 공부라도 직원들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이제 시험을 쳤어요. 사내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동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차이는 물론 나죠. 그때가 제가 42살 때였습니다. 42살 때 차장 때였는데 시험을 쳐가지고 사내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보통 이제 해외에 이렇게 주재원으로 내보낸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보통 대리 과장들, 이제 좀 오래 가서 근무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했는데 저는 사실 차장 중반이었고 나이도 40살이 넘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었습니다. 반신반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래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 가서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그 당시에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5명이. 제가 이제 팀장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저희들이 한 4기 정도, 4기인가 5기인가 해가지고 18명인가 22명인가를 그걸 어학연수를 회사에서 갔는데 두 사람인가 빼고 20명이 하면 다 우등상 받고 졸업했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 굉장히 그 경제무역대학에도 굉장히 그 전통을 갖다가 남기고 저희들이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이제 94년도죠. 94년도 이제 7월 달에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잠깐 뭐 좀 준비해서 12월 달에 나가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요즘 이야기 많이 듣는 산동성 연대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말로는 연타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연태라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한국하고 제일 가깝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굉장히 그 처음에는 가서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그지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좀 굉장히 안 맞는 게 그 좀 생각들이 우리하고 틀리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꽃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내가 이 화분을 쳐다보면서 저 꽃나무에 물 좀 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밖에 물을 안 줘요. 요 옆에 거는 주지를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 방에 있던 화분을 몇 개 말라 죽이고 그랬으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처음에는 가가지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근데 짜증을 내다가 지쳐서 이게 짜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나면서 막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했었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제가 먼저 마음을 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만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준공식을 3개월 앞두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식적인 회사가 회사 건물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아파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 불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쭉 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공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감에 합선이 됐던 모양이에요. 막 전기줄에 이게 불이 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걸 급하니까 애들이 손 가지고 끌끌하고 막 손을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손에 막 화상을 입고 막 그래서 난리법석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한 김에 이렇게 들어갔더만은 연기가 자욱한 게, 다행히 이제 그 기름 유류가 있던 쪽으로는 불이 안 가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이러다가 이게 사람이 연기가 질식해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직원들을 병원에다가 이제 입원을 시키고 나을 때까지 이제 간호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라면 같이 일해 볼 만하다.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사실 이제 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갖다가 그 사람 혹시나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내가 기다리지는 않았었던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주요원들이 마음을 갖다가 여는 상태에서 시작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7년 정도 중국에서 마케시아 1위를 하면서 한 7년 정도 마케시아 1위를 갖다가 하는 그런 기록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참 좋은 말씀 하시는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100세까지 사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25이라 하면은 하루가 24시간이라면은 지금 아침 6시 아닙니까? 맞죠? 그럼 아침 6시 같으면은 좀 부전하시는 분들은 일어나가지고 운동 나갔고, 아직까지 주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세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너무 단정 짓기에는 너무 실망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 어떤 사람은 아직 자고 일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아침 6시인데. 많은 점을 갖다가 하면 시사를 갖다가 할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요즘 사실 좀 조선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어도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경기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을 적에는 한정없이 좋은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적에는 한정없이 안 좋을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갖다가 받기 때문에 막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심정이죠. 집에 이제 애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학교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막 이제 IMF가 와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막 이상하고 뭐 실직자들이 생긴다는 막 기사들이 나고 막 그래서 하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IMF 당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니는 생활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조선 경기를 갖다가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는 있는 게 우리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있다 그거지. 뭐 언젠가는 좋아질 텐데 언젠가 좋아졌을 적에 좋아진 사항을 충분히 받아 먹으려면은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축적하는 거는 그런 실력을 쌓는 거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 나도 처지고 뭐 별로 외부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그런 환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본인한테 도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달걀이 스스로 깨지면은 새 생명이 되지만은 달걀이 외부의 힘에서 깨지면은 프라이드 에그밖에 안 된다. 저는 참 어릴 적도 그렇고 쭉 커오면서도 너는 꿈이 뭐고 그러면은 저 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표현은 못하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근래 거를 이야기하면은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와서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중국에 와서 그래도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꿈이 뭐고 그러면 저는 뭐 대학 교수 되는 거, 뭐 저는 뭐 되는 거 그러는데 그럼 너는 꿈이 뭐야? 저는 없는데요 말하기가 참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 것 같고 이상하게 취급당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코 잘못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머릿속에 꿈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꿈이 뭐라는 거를 그리고 그 꿈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면서 참 싱긋이 웃을 수 있는 혼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더 좋죠. 강점 약점을 찾아서 해라. 보통 우리가 단점을 많이 보완하려고 그러잖아요. 단점을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그게 강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요즘 하면 여러분들 세대는 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학교, 대학 가는 것도 뭐 어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다는 것이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장점을 갖다가 살리는 쪽으로 가라 하는 거, 아마 사회적인 제도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6시이기 때문에 아마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되지만은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여러분들 아마 장점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써보라면은 10가지를 못 쓸걸요. 장점이 뭔지를. 단점을 쓰라면은 여러분들 한 20가지 정도는 하면 쓸 겁니다. 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까운 친구끼리 한번 서로 교환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장점을 갖다가 써가지고 한번 교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찾아지기가 쉬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단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점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흔히들 하는 이야기죠. 근데 효도라는 거는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실력도 있지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이라는 거는 길을 따라서 오는데 그 길을 갖다가 따라서 오는 그게 효도라는 길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효도라는 길이 넓고 탄탄하고 아스팔트 길이면은 더 큰 복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죠. 요즘은 사회 봉사활동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 봉사활동은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되는데 혹시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든지 안 하시는 분이든지 또는 하려고 하시는 분이더라도 혹시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라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더 신경 쓰는 거 아닌가. 바깥에 나가서 신경 쓰는 것만큼 봉사활동 하는 것만큼 부모님한테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를 한 분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연. 참 흔히들 속된 이야기로 있을 적에 잘해 그러는데 참 저는 저 인연을 크게 한번 경험을 갖다가 했습니다. 92년도 8월 달에 수교되고 난 뒤에 중국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우려고. 93년도 10월 달에 중국 가기 전에 93년도 함에 여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의도에 조그마한 오파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흑룡강성에 있는 그 제일 중요한 기기창이라는 곳에서 지금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CFO하고 연구소 소장하고가 한국에 출장을 왔는데 자기네들하고 무슨 사업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왔는데 한국에서 좀 큰 그 중공업을 갖다 좀 보고자 하는데 그 모 회사에다가 오파를 했더만은 거기에서는 거절을 하더라. 그래서 혹시 해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그 관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온다. 또 가고 나면은 뭐뭐를 하고 갔다. 뭐 이런 까지 신고를 하고 관리를 했었어요. 초창기에.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귀찮으니까 사실 저도 제 팀장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공장 한번 쭉 보여드리고 회사에서 간단하게 식사 대접하고 해서 한번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이제 94년도에 이제 공장 설립하러 또 이제 갔더만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79년도에 개혁 개방되고 난 뒤에 중국에 경제적으로 5개 특구가 생깁니다. 5개 특구가 생기고 10몇 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안 개방 도시가 생깁니다. 그 연안 개발 구역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저희 공장이 있던 제 이전에 있던 회사 공장이 있던 그 연태의 공장입니다. 근데 그게 연태라는 곳이 조그마한 어촌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어촌이었는데 그 해변에 있다는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그 경제 개발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발이 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용접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촌이 주변 환경이 어촌이다 보니까 용접공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구 정부에다가 내가 용접공을 구해야 되겠으니까 어디를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근데 대부분 중공업 기지가 동북 삼성에 있기 때문에 그 흑룡강성에 그 후랄지라는 데를 가면은 거기에 무슨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94년도 겨울에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 회사를 찾아갔더만은 그 회사가 그 월남 전쟁 때 그 포탄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월남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포탄 만들 일이 없으니까
회사의 문을 갖다가 닫았더라고요. 문 닫았는데 가서 이제 뭐 호텔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그 초대소라 그래가지고 자는데 영하 한 20도가 넘는데 뭐 스팀도 없고 뭐 옷 있는 거 다 입고 그래서 들들 떨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결국 거기서는 사람을 갖다가 구하지를 못하고 아무도 그 외지로 나가려고 그러질 않는데요, 직원들이. 그럼 이제 나오는데 퍼뜩 풀알지 그러니까 내가 2년 반 전에 내가 맞은 손님이 요대 회사에 있다고 그러던데 하는 게 불현듯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본사에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언제쯤 쓴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 명함까지도 다 카피가 돼가지고 있을 거다. 그걸 좀 팩스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게 동사장, 우리 그쯤 회장이라는 분이 지금도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리는데 그 홍성부라는 분인데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인데 한국말을 할 줄은 모르더라고. 그분이 회장이었었는데 이제 쭉 가서 연락을 했더만은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다 모였더라고. 그때 굉장히 그 대접을 갖다가 잘 받았다면서. 사실은 뭐 그 안에서도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일 중요한 기기창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 캐나다의 그 원자로 공급하는 그 부품을 갖다가 그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접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탐을 낼 만한 그런 숙련공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사람을 갖다가 6사람인가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연대 공장에 와가지고 6명 중에서 지금 하면 2명이 남아있고 2명이 아직도 현장에서 그 관리자로 남아있고 4사람이 아마 그 한국 기업에 우리하고 같이 그 동반 진출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아마 공장장으로 가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생각했을 적에 야,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미국의 자동차 세일 저방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한 사람이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한 250명 정도 된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결혼식장에 하객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게 평균이랍니다. 장례식장도 한 250명 정도 되는 게 평균이고. 그러니까 한 분이 관계를 갖고 있는 게 25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일즈방이라는 그 사람은 내가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은 이 한 사람한테 차를 한 대 팔면서 250명한테 차를 파는 거와 똑같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 세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왕이 됐다는 건데 그렇게 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친구분들,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 사람한테 나쁜 인상을 심으면은 동시에 250명이 당신한테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한테 대해서 인간다움을 갖다가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250명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옆에 계시는 분들을 소중히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주역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새벽 6시입니다. 힘차게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서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 가기에는 많이 힘들지만은 옆에 친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친구분 한 분 한 분이 250명을 갖다가 곱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외롭지 않잖아요. 한 가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글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각색을 하자면은 아마 일사후퇴였던 모양입니다. 미군이 일사후퇴 때 후퇴를 하면서 겨울에 어느 논두룩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눈을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웬 여자가 빨가벗은 채로 애를 갖다가 안고 죽어가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애를 똘똘 싸가지고 이렇게 안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마침 살았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미군이 그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성장을 시켰어요. 그 성장해서 아주 훌륭하게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겨울에 다시 그 애가 청년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이 장소에 저 무덤이 너 엄마 무덤이다.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이 있어서 내가 이를 갖다가 데려가 지금까지 키운 거다. 사실은 이를 낳아준 엄마의 무덤은 저거다. 근데 그날도 눈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 남자애가 자기 옷을 갖다가 싹 다 벗어서 그 무덤을 갖다가 덮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 지금까지 온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소중하게 느끼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존경하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학대를 하는데 어느 누가 나를 갖다가 존경하고 나를 갖다가 존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엄청나게 중요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이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사회의 몸이고 대한민국의 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날이 꼭 있을 겁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꼭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동철 사장님과 함께한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학생들과 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던 장을 마련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고요.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이번에 그 방학 맞이해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